성전 597년 3월 14일 아시아의 서부 지중해 연안 예루살렘 갑자기 수만 명의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공성탑에 투석기까지 준비한 당시로선 최고의 정예병들이었습니다. 높이 12m의 성벽 위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병사들은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인구 9만의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유대인들의 성소인 솔로몬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이것이 지난 26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민족 순환사의 첫 장면입니다. Jerusalem was destroyed, and if your important religious home city is badly destroyed, it stays in memory for a long time. 이른바 바벨론 유수, 전쟁에 패한 유대의 왕 여호아킴을 비롯해 수많은 귀족, 관료들이 바빌론으로 압송된 사건. 이때 포로들을 끌고 간 바빌론의 왕은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네부카드네자르 2세였고 수십 일 후 유대인들은 그가 건설한 도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빌론. 그곳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건설된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18m 높이의 성벽과 신의 상징들로 채워진 성문, 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대로와 15만 명의 시민을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주택들. 거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조성된 정원도 있었고 하늘에 닿을 듯 뻗어 있는 거대한 탑도 있었죠. 그러나 포로 신세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천루의 도시가 그저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One of the great disasters to the people, the authors of the Bible, was the destruction of the city of Jerusalem and the temple of Jerusalem by the Babylonian king Nebuchadnezzar II. So they saw him as a hostile, cruel ruler who destroyed their major temple, and who took their people into exile. Obviously, they depicted him in very negative terms. 당시 유대인들은 바빌론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바빌론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벨, 즉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바벨탑은 신에 대적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완성될 수 없는 탑이고 징벌받아야 마땅한 탑이기도 하죠. 이것은 그런 바벨탑에 관한 교훈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피테르 브레헬의 작품입니다. Bruegel exemplifies this tradition in the late medieval period and the Renaissance, and a little later too, of depicting the Tower of Babel in art. Of course, the inspiration for this was the Bible story about the Tower of Babel in Genesis.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한참 전인 기원전 400년경 이곳을 방문했던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존재한다. 탑의 높이는 90m에 달한다. 바벨탑은 중세 유럽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모험가들이 이 미지의 탑을 찾아 사막을 건너 바빌론이 있다는 오늘날의 이라크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각기 자신이 본 것을 바벨탑이라고 전했고 유럽 예술가들의 창작 열망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Later travellers all the way up to the 18th century came to the same conclusion that there were brick remains in Mesopotamia that were comparable with the story of the Tower of the Babel in the Bible and perhaps could be identified with it. 과연 바벨탑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일까요? 제작팀은 이라크 공군의 도움을 받아 그 진실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그다드를 출발한 지 약 30여 분. 눈앞에 거대한 흙탑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마라탑. 사마라탑은 탑 주위로 5번이나 감아 올려진 독특한 계단 때문에 흔히 달팽이탑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그 높이만 무려 52m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탑은 바벨탑이 아닙니다. 지난 9세기 이슬람 아바스 왕조 때 건설된 미나렛, 즉 이슬람 사원탑인 것이죠. 그런데도 과거 유럽의 모험가들은 종종 이 사마라탑이 바벨탑일 것이라고 주장했고 유럽의 화가들은 그들의 주장과 성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번성했던 이라크 지역엔 수많은 흙탑들이 존재합니다. 밝혀진 거대 흙탑만 무려 58개. 이것은 이란과 이라크의 국경 근처 초가잔빌에 있는 또 하나의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란 고대 메소포타미아어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집이란 뜻, 즉 하늘에 있는 신의 가르침을 받아내는 아주 성스러운 신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어떤 건축물보다 규모가 크고 최고의 기술력들이 동원됐죠. 아치는 물론 출입을 통제하는 문도 설치됐으며 그 내부에는 건설자의 이름까지 새겨졌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58개의 지구라트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아칼쿠프 지구라트. 기원전 1500년경에 건설됐다는 이 지구라트는 3000년 넘게 비바람에 풍화가 됐지만 지금 남아있는 높이만도 57m에 달합니다. 그리하여 이 탑 역시 사마라의 탑처럼 유럽인들에게 종종 바벨탑으로 오인되기도 했습니다. الذين سبقوا التنقيبات الأثرية العلمية التي قامت بها الجمعية الشرقية الألمانية في بابل بأن زقورة عقرقوف ممكن أن تكون أو تعوض عن أو هي بمكان برج بابل، ولكن بعد التنقيبات العلمية التي قامت بها الجمعية الألمانية في بابل وعثورها على قاعدة برج بابل أصبح من الأكيد بأن المكان الحقيقي لبرج بابل هو موقع بابل وليس زقورة أور أو زقورة عقرقوف أو زقورة بورسيبا. 어쩌면 바벨탑이 바빌론에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였던 그의 이름은 로베르트 콜데바이. 콜데바이의 제자이자 바빌론 전문가이기도 한 요하임 마르찬 씨는 지금도 스승이 물려준 유품을 분신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sieht natürlich toll aus. Also es ist im Grunde ein Fernrohr. 나침판과 각도기, 그리고 청동으로 만들어진 광학기기. 그러나 이 작은 기기들을 통해 잃어버린 바빌론의 역사, 지하 20m 깊이로 묻혀있던 바빌론의 문명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1899년) 이곳에 도착한 콜데바이는 13년 동안의 긴 발굴을 통해 바빌론의 성문이었던 이슈타르문과 왕궁, 성벽 등을 발굴해냈죠. 그동안 전설로만 내려오던 바빌론을 실제 역사 속에 불러낸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땅속 22m 속에서 발굴해낸 이슈타르문입니다. 전쟁의 신 이슈타르의 이름을 딴 이 관문은 바빌론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진입로였고 당시 청색 벽돌 위에 수많은 신상들이 새겨져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콜데바이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바벨탑만큼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죠. 주민들이 땅속에서 끊임없이 벽돌을 채취해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콜데바이는 이곳이 바벨탑의 자리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콜데바이가 바벨탑의 자리였다고 확신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뒤 기대를 안고 찾아간 그곳은 뜻밖에도 곳곳에 자풀만 무성한 작은 웅덩이들에 불과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했던 바벨탑의 자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곳. 더구나 이곳은 이슈타르문이나 왕궁이 있는 바벨론 중심지와도 상당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다보자 전혀 달랐습니다. 거대한 사각형 모양의 건물터가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بعد قيام البعثة الألمانية بالتنقيب في مدينة بابل بين سنتي 1899 إلى بداية الحرب العالمية الأولى ووجودهم وتنقيبهم في قاعدة برج بابل التي هي قاعدة مربعة طولها 91 متر ونص وعلى ارتفاع 91 متر ونص فقد جاء تصميم مشابها للحقيقة ومغايرا عن كل الرسومات التي تصورها الرسامين الأوروبيين. 일찍이 그리스의 학자 헤로도토스는 바벨탑의 크기에 대해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가 각각 180 큐빗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90m가 되죠. 이는 콜데바이가 주장했던 자리와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불과 1.5m밖에 나지 않는 근소한 차이입니다. 콜데바이가 자신이 발굴했던 유물을 갖고 돌아온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 이곳 수장고엔 지금도 콜데바이의 발굴 연구 기록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온갖 신상들로 채워진 베를린 이슈타르문에 대한 각종 기록은 물론 여전히 미스터리 건축물로 알려져 있는 공중정원 그리고 성벽과 왕궁, 신전을 비롯하여 바벨탑의 크기와 모양에 대한 기록도 있죠. 이것이 콜데바이의 기록을 근거로 복원해낸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에 대한 또 다른 단서가 프랑스에 있습니다. Esagil tablet was not found in an official excavation. It was illegally dug somewhere during the 19th century. And it was seen by a British Assyriologist in Mesopotamia. And then the tablet was lost. Nobody knew where it was. So what happened is that it
somehow came to belong to the collection of a French private collector, and that's where it was seen in 1913 first by a French archaeologist and then that's why it went to the Louvre, who acquired it in 1913.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우리는 이곳에서 작은 점토판 하나를 만났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신전 에사겔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낸 교과서였죠. Some school exercise for mathematics. So it was not made to depict the ziggurat in itself, but to have people made some mathematics based on the ziggurat. But what is interesting is that it fits well the reality of the Neo-Babylonian ziggurat, of course. 종이가 없던 바벨론 시대, 모든 교과서는 이렇듯 점토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 바벨탑의 크기가 문제로 출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면과 높이가 각각 91m. 이로써 콜데바이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발굴지와 헤로도토스의 기록, 그리고 에사겔 점토판의 기록이 거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까지는 이릅니다. 이것이 언제 건설됐으며 정말로 바벨탑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까닭이죠. 이 의문을 일거이 해소할 수 있는 증거가 최근 런던 대학의 한 교수로부터 제기됐습니다. There is also a remarkable stone monument which has come to light only in the last 15 years and which is now published, which has a very badly damaged text of Nebuchadnezzar on the lower part. It's now in Norway. The text is very badly damaged, but it's well enough preserved to be sure that it is a genuine text of Nebuchadnezzar. 런던 대학의 앤드류 조지 교수는 현재 바벨탑에 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꼽힙니다. 그런 조지 교수는 어느 날 바벨탑의 의문을 풀어줄 결정적 증거인 석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석비에 놀랍게도 탑의 모양은 물론 건설 시기와 왕의 이름까지 들어있었죠. Hello, this is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TV Korea. I'd like to talk with any person in charge of Babylonian collections. 다행히 소장자 측으로부터 촬영이 가능하다는 답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소장된 장소에 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어떤 촬영도 불허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석비가 있다는 곳은 뜻밖에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We are filming team from EBS Korea, and we are already here in Oslo. Yes, we are here to film the Tower of Babel stilly. 어쩌면 바벨탑에 관한 모든 실마리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Hello? Yes, hi. My name is Dongjun Kim, director of EBS Korea.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소장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공개를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No, I didn't get your email. 대신 그들은 고 해상도의 사진 한 장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그 석비입니다. 폭 25cm, 높이 47cm의 작은 현무암 덩어리.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문양과 글씨들이 도들새김으로 빼곡히 새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좌측 상단에 그려진 이것은 누가 봐도 탑의 문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은 정면에 나 있는 계단을 비롯하여 모두 7층으로 구성된 석탑임이 분명하죠.
이를 그동안 에사겔 타블렛을 근거로 상상해본 탑과 비교해보면 그 형태에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비에 들어있는 탑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정체가 역시 석비의 좌측 상단에 짧고 간단한 명문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에테멘 앙키. 이것은 당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거주하는 신전을 의미합니다. Etemenanki is the name that the Babylonians gave to the Temple Tower of Babylon. The name is Sumerian because Babylonian temples had these very special Sumerian names. Sumerian was an ancient language of prestige, not the everyday language. Etemenanki in Sumerian means the house, the foundation platform of heaven and earth. Foundation platform meaning it's a place that lies at the center and is vital to the structure of the entire universe. This was the central building block, as it were, of the entire universe, which would collapse without it. 그 아래엔 지구라트라고 새겨져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래 도시 한가운데에 세워졌던 거대한 신전탑을 뜻합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이 명문, 이것은 수메르어로 카딘기라키. 세 번째 줄에 나오는 카딘겔라키는 보통 아카더로 바빌루라고 읽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 있던 거대한 신전탑, 즉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바벨탑의 건설자도 석배 우측 상단에 부조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을 상징하는 원뿔 모양의 왕관을 쓰고 서 있는 이 사람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There's no doubt that this monument first of all describes the building of the Temple Tower by Nebuchadnezzar, but it also depicts Nebuchadnezzar standing in front of the tower itself. 네부카드네자르 2세, 성경에서 흔히 느부갓네살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바벨론의 왕이죠. 그는 기원전 1800년경 바빌론을 세웠던 하무라비 대왕 사후, 근 1000년 동안 아시리아에 빼앗겼던 바빌론을 수복한 사람이자 대단한 건설 광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605년 바빌론은 드디어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전성기를 맞습니다. 주변국을 정복한 그는 바빌론이 세상의 중심임을 알리고 싶어 했죠. 당연히 그에 걸맞는 바벨탑과 같은 상징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바벨탑 건설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벽돌을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Bricks because clay and the mud of the alluvium is an abundant material in Mesopotamia, and so it's the obvious thing to build it with. There was very little wood and no stone whatsoever, so bricks made of clay were omnipresent in ancient Mesopotamia and used to build everything. 바빌론을 가로지르는 유프라테스 강. 고대의 모든 문명이 그렇듯 바벨론 역시 이 강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곳은 연 강수량이 100mm도 안 되는 아주 건조한 땅이어서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 한 그루 쉽게 자랄 수 없는 아주 황량한 땅입니다. 하지만 유프라테스 강은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죠. 물을 제공했고 매년 엄청난 양의 토사를 몰고 와 땅을 기름지게 했으며 건축에 필요한 질 좋은 흙을 제공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남긴 거의 모든 건축물이 흙으로 되어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원전 3000년 전에 아치와 같은 기술을 터득할 만큼 흙 건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처럼 큰 규모의 탑을 짓자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강자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자면 전쟁보다 손쉬운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도시 건설과 함께 주변국에 대한 정복 전쟁을 계속했죠. 그리하여 전성기 시절인 기원전 600년대 초반, 바벨론 영토는 북으로는 아르메니아, 남으로는 페르시아만, 서쪽으로는 시리아와 예루살렘을 지나 이집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의 비극, 바벨론 유수도 그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바벨탑 건설은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선언하는 야심찬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탑 건설이 애초부터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세운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사르 역시 바벨탑을 건설하고 싶어 했습니다. Nebuchadnezzar's inscriptions, which record how he built and finished the Temple Tower of Babylon, report that he was finishing work begun by his father, or at least work that was conducted by his father, Nabopolassar. And he goes so far as to say that Nabopolassar built the tower 30 cubits high, which is about 15 meters, and he himself, Nebuchadnezzar, built another 15 meters above that, and then the high temple on top. 실제로 고고학자들은 바벨탑의 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부에 또 다른 탑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안쪽의 것은 한 면이 65m, 그 다음 것은 83m 규모에 달했죠. 하지만 모두 무너지자 훗날 나보폴라사르는 다시 91m로 확장, 탑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15m만을 올린 채 사망하고 말았죠. 그것은 대역사였고 최첨단의 기술이 동원됐을 것입니다. 건축은 가로 세로 30cm, 높이 8cm의 흙벽돌이 사용됐습니다. 그들은 이 벽돌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에 그 위에 몰타르를 깔고 갈대와 밀집을 얹었습니다. 그것은 접착력을 높이고 하중을 흡수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 건설된 아칼쿠프 지구라트. 지금도 이 지구라트엔 갈대와 밀집을 넣은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비바람에 벽돌이 마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썩지 않고 남아 있는 갈대는 때로 지붕의 처마 역할까지 하고 있음도 볼 수 있죠. 더 획기적인 건축 재료도 사용됐습니다. 바로 석회입니다. 이것은 무른 진흙을 돌처럼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빌론인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래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흙 건축 기술을 고스란히 전수받은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건설의 책임자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였습니다.
various estimates have been made for the number of bricks used in the Temple Tower of Babylon, anywhere from 36 to 75 million. 벽돌을 굽는 매캐한 연기가 매일 바빌론의 하늘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됐을 가로, 세로, 높이 각각 91.2m의 바벨탑. 그렇다면 바벨탑은 바빌론 어디에 세워졌던 것일까요? 그곳은 왕궁 옆에 있던 에사겔 사원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너른 공터였습니다. 바빌론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곳이기도 하죠. 자기 벽돌로 화려하게 장식된 신전 내부로 들어가면은 정중앙에 바빌론의 주신 마르둑이 자리했습니다. 바빌론인들은 마르둑이 살아있는 신이라 믿었기에 한쪽에 침실까지 마련해 두었죠. Marduk, the great god of Babylon, lived in Esagil, his temple, much as a king would live in a palace. His wife was there, his son was there, they had their own suites of cult rooms, but also lots of menial gods, ordinary gods who were essentially his servants, had cult rooms around and about. So the whole building was like a divine palace. 이것이 세계 방송 사상 최초로 입체 영상을 통해 복원해 본 기원전 500년대 바빌론의 아침입니다. 매일 동이 트는 아침이면 특별히 선택받은 사제들이 신전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마르둑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으며 싱싱한 과일들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 마르둑에겐 아들이 있었고 매일 밤 정결함을 인정받은 여인이 그와 동침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합니다. 그리하여 밤중엔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단 별자리를 관측해야 하는 천문학자들만은 예외였죠. 그러나 바벨탑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신의 징벌이 아닌 페르시아의 침략에 의해 기원전 482년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막의 모래바람에 묻혀버린 지 2500년. 이 지역을 점령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질 좋은 벽돌을 캐내 집 짓는 것은 물론 원형 경기장, 댐 건설, 도로를 위한 교각과 같은 건설 재료로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벨탑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